어느 평화롭던 마을에 정원마을이라는 이름의 작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모두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의 정원명령을 일상생활의 규범으로 삼고 살아가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모든 행동이 보편적 도덕 법칙으로서 타당한지를 철저하게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주인공 제리는 정원마을에서 가장 활기찬 인물로 그의 호기심은 늘 새로운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하루는 제리가 마을 광장에서 대규모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초대받았고 모두가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제리는 자신만의 비밀 소스로 만든 특별한 핫도그를 준비했지만 재료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결국 그는 갈등에 빠졌습니다. 내 핫도그가 모자라는데 그냥 다른 종류의 소시지로 슬쩍 바꿔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제리는 그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항상 지침으로 삼아왔던 정원명령 이그에게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속임수를 쓴다면 그건 과연 바람직할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원마을의 중심 가치를 어기는 행동이었고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면 신뢰가 무너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결국 제리는 아침에 마을 주민들을 광장에 모았고 솔직하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행히도 주민들은 제리의 정직함을 칭찬하며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집에서 조금씩 재료를 가져와 제리의 핫도그를 풍부하게 채울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축제가 시작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행복하게 어울려 놀았습니다. 제리는 그날 더욱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정원명령이 실질적으로 한 공동체를 더욱 강하게 결속시킬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결국 이 마을의 이야기는 널리 퍼져 정원마을을 본받으려는 다른 공동체들이 점점 생겨났다고 합니다. 제리와 주민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도덕적인 행동이 아닌 그들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양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하달론의 지혜로 가득 찬 아리스라는 이름의 젊은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리스는 사람들에게 사물을 더 잘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싶어 했으며 특히 그의 주변 환경을 더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4가지 원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했고 이를 위해 그가 즐겨 사용하던 방법은 다양한 일상 속 이야기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광장 한가운데 누군가가 새로운 의자를 놔두고 간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낡은 의자가 어디서 왔는지 또 왜 여기 있는지를 두고 여러 추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리스는 마을 사람들의 관심을 깔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 의자의 기원을 사단론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 의자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복잡성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여러분이 이 의자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4가지 원인, 즉 사단론을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의자의 진료인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의자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이 의자는 튼튼한 참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강한 바람을 견뎌왔던 그 나무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앉을 수 있는 형태가 되었죠. 그가 말을 이어가자 몇몇 사람들이 이미 의자에 손을 대고 나무의 촉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 이게 진료인이라는 거군. 누군가 외쳤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형상인을 생각해볼 차례입니다. 이 의자의 디자인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인간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의자의 넉넉한 등받이와 4개의 다리는 여러분이 앉아 쉴 때 안정감을 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의자의 형상인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려는 듯 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작용인입니다. 이 의자가 어떻게 이곳에 있게 되었을까요? 이는 목수가 그 나무를 잘 다듬고 이곳에 가져다 놓았기 때문입니다. 목수의 기술과 노력, 그리고 누군가의 손길이 있어 이 의자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를 듣던 마을 대장장이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의자가 필요해서 이곳까지 가지고 온 셈이군.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의자의 목적 문제, 원인을 생각해봅시다. 이 의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앉아 쉴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마도 이 의자를 놓고 간 사람은 당신들이 길을 가다가 잠시나마 쉬었다가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리스의 설명을 들으며 각자의 의자에 살짝씩 앉아보기도 하고 그 목적에 감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저 낡은 나무, 의자 한 개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 그리고 목적이 어떻게 하나로 모여 존재의 의미를 창출하는지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각자 일상 속에서 발견한 것들을 아리스에게 가져가 묻곤 했습니다. 아리스, 이 돌은 4가지 원인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아리스, 우리 가족의 끼니는 어떤 4가지 원인을 갖고 있을까요? 하고 말입니다. 아리스의 사단론은 단순한 의자 이상이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면서 마을에는 작은 지혜의 물결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한 마을에 공리주의를 굳게 믿는 철학자 존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를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살아가면서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 사상을 전파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기만 하고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존은 재미있는 방법으로 그들의 주의를 끌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존은 마을 광장 한가운데에 나무로 된 거대한 추를 설치했습니다. 마치 저울처럼 생긴 이 거대한 추는 보기만 해도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씩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존이 무대 위로 올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들 안녕하십니까? 이 거대한 저울은 우리 마을의 행복과 쾌락을 측정하는 저울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실험을 통해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가 무엇인지 체험해 볼 것입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더욱더 존에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존은 실험에 참여할 사람들을 무대 위로 초대했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는 마을의 유명한 제빵사 토마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최고의 빵을 가져와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빵을 먹고 행복해하며 선반에 놓인 저울의 한쪽에 놓은 쾌락이 조그맣고 빛나는 구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저울은 살짝 행복의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두 번째 참가자는 책을 사랑하는 여인 엘리자베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좋아하는 철학책 중 한 권의 구절을 낭독하며 청중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자베스의 지적 쾌락에 감탄하며 이번에는 조금 더 무겁게 행복이 쪽으로 기울어지는 저울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나선 참가자는 마을의 악사 파울로였습니다. 그는 바이올린을 꺼내들고 환상적인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음악에 심취한 사람들은 눈을 감고 파울로의 연주에 푹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저울이 크게 흔들리며 행복의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실험이 끝난 후 존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저울의 움직임을 보셨습니까? 토마스의 빵, 엘리자베스의 책, 파울로의 음악이 여러분에게 어떤 쾌락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지 보셨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존 이제 알겠어요. 각기 다른 쾌락의 질이 어떻게 우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 쾌락뿐만 아니라 지적이고 정신적인 쾌락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다양한 쾌락을 존중하며 더욱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존은 비로소 공리주의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만족함에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저울의 실험은 마을의 행복을 측정함과 동시에 사람들에게 공리주의의 본질을 체험하게 해준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를 거닐던 철학자들은 무르익은 올리브 나무 사이를 지나며 존재와 인식의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곤 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 이름하여 솔로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플라톤의 유명한 동굴의 비유와 결합하여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는 어느 날 저녁 아테네의 인기 있는 시장에서 작은 공연을 열었습니다. 그는 관중들을 모아 앉히고서는 상자 하나를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말했습니다. 이 상자 안에는 세상이 모든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관중들은 그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 상자는 그저 평범한 나무 상자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상자 안에는 완벽한 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직접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관중들이 더 의아한 얼굴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일부는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솔로는 상자의 뚜껑을 열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선 직접 완벽한 원을 보지 못하더라도 이 안에는 평생에 단 한 번도 변함없는 이상적인 본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데아의 세계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을 들여다본 관중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안에는 오직 석회로 그려진 불완전한 원 몇 개가 있는 종이뿐이었습니다. 솔로는 관중들이 진정할 시간을 준 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불완전한 원들을 빠르게 훑어보세요. 이렇게 본다고 해서 이 안에 숨겨진 진정한 원형의 가치를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한참을 기다린 후 신중히 종이를 접어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여기서의 교훈은 솔론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이 세상의 사물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저 원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는 그 완전함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데아의 매력입니다. 솔로는 이어서 마치 무대에서 연극의 막이 내려오는 것처럼 상자의 뚜껑을 덮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신 이 상자는 그저 도구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가치와 진리는 여러분의 지성과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탐구하는 것이야말로 철학자의 여정입니다. 그날 이후 솔론의 이야기는 아테네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많은 이들의 대화 주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의 사물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숨겨진 이데아의 완전함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그 상자를 열어본 듯한 눈빛으로 한층 더 깊은 철학적 사색에 잠기게 되었죠. 이렇게 솔로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론이 가진 심오한 뜻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